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으로 예금채권 가압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를 열고 서류 제출 보이시죠?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민사 서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 신청 누르시고 민사 가압류 신청이 민사 신청 탭에 제일 먼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본안 사건이 있다면 본안 사건을 넣으라고 하는데, 본안 사건 전에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잡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본안 사건이 없겠죠. 간혹 가다가는 본안 사건 진행 중에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우연히 예금 계좌를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할 때 본안 소송에서도 예금 채권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안 사건 없음을 클릭하시고요.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당사자가 작성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명은 채권가압류니까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채권을 누르십니다. 청구 금액은 제가 잠깐 써놓은 게 있는데요. 315만 1320원으로 했습니다. 피보정 권리는 작성 예시도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이 사건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피보정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하고요. 관할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같은 관할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고도 부산 본원이 관할이고 피고 주소지도 부산 본원이 관할인 것을 설정을 했는데, 제3채무자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서울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중에 한 곳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피보정 권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있었는데 대리운전을 하는 중에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한 건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고 그 밑으로 와서 이 신청 취지부터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가압류 신청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는 김어굴이고 채무자는 나몰라,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부자은행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에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썼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청 취지에 넣습니다. 자, 이 신청 이유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죠. 신청 이유,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채권자 김어굴은 2019년 12월 1일 채무자 나몰라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채무자 나몰라는 9995의 000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2019년 12월 1일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자입니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채무자의 범죄행위. 채권자는 대리운전 기사로 2019년 12월 1일 23시경 부산 동래구 AA동 DD빌딩 앞에서 카카오 대리코를 호출받아 채무자 소유의 995 0000 승용차를 대리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김해 방면으로 가는 도중 223거리 부근에서 채무자에게 도시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중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채무자는 갑자기 채권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이 XX야 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채권자의 머리를 5회 폭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갑 제1호증으로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하 해당 폭행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소갑 제2호증은 진단서를 넣었습니다. 책임의 발생, 법령의 규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고의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채권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상해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 판결문, 소갑 제3호증, 나해 사건 검색,
사건 일반 내용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 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썼던 소장의 내용에서 당사자만 채권자와 채무자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치료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휴업 손해는 판례는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5일간 입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5일 동안에 대해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019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첨부하고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위자료는 200만 원을 달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채권자는 치료비로 50만 원, 휴업 손해로 65만 1320원, 정신적 손해로 200만 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합한 금액은 315만 1320원이 됩니다 라고 적었고요. 보전의 필요성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전의 필요성 관련해서는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왜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을 대충 써서는 안 됩니다. 이 가압류 신청이 왜 꼭 받아들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논리 구성을 해봤는데요. 보시죠.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채무자는 형사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도 단 한 번도 채권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계속하면서 채권자가 보상 요구를 하며 전화하자 당신한테 줄 돈은 없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채무자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무슨 말이냐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하면 그 사람의 통장 자체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은 당장 처분할 생각만 없다면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는 큰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떼가지고 그 사람 소유가 아닙니다 라는 정도는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편 채무자 주소지 아파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고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는 채무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계좌 정보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채무자 주소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채무자의 부자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제3채무자인 부자은행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본안소송 도중에 주식회사 부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마저도 출금하여 전액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또 보증보험증권 부분인데요. 원칙은 누군가의 예금채권을 내가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큰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구 자체가 나중에 이유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금원을 넣어놓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피해 입은 사람이 돈까지 더 내놔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채권자는 현재 범죄 피해를 입고 사과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퇴원 이후에 다시 대리기사 일을 해볼까 하였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일을 떠올리면 선뜻 다시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현재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사건 이후에 일을 못해서 정말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판사님께 읍소를 하는 거죠. 따라서 부득이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신청 이유 전체에 대해서 복사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 입력 부분에서 채권자 정보는 임의의 번호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넣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었더니 이렇게 뜨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정보에서는 이름을 나몰라, 주소는 저희 사무실 주소를 넣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을 수가 없어서.
자, 채무자 주소도 임의의 주소를 넣기가 그래서 저희 사무실 주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제3채무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제3채무자는 법인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명은 주식회사 부자은행,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부자은행이라고 써봤습니다. 대표자는 대표이사 최부자라고 쓰고, 은행 본점은 서울이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저희 사무실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다 기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사자까지 다 집어넣고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까지 다 넣고 나면 이제는 목적물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가압류할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별집 목록으로 제3채무자 주식회사 부자은행에 대해서 이 315만 1320원을 청구하는데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아래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예금주는 나몰라, 거래점은 주식회사 부자은행 전지점,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기업예금, 8. MMF, 9. MMDA, 10. 적립식 펀드예금, 11. 신탁예금, 12. 채권형예금, 13. 청약예부금, 14. 청약저축, 15. 주택종합청약저축, 16. CMA.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별집 목록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정보에서 집어넣고 저장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할 첫 번째 목적물로 1번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갑제 1호증부터 쭉 붙였던 서류들을 다 저장을 하시면서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눌러보면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채무자 주장의 요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책임이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하였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겁니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합니다 라고 예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개별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 산정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예시로 200만원을 넣었고, 만약에 그게 과다하다 싶으면 조금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공정증서, 재소전 화해조서 없고, 그 다음에 취득한 정보가 있습니까? 없고, 자, 연대보증인인 경우 아니고, 또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부분들은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냐고 하면 가압류 인용 결정 후 즉시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중복가압류와 관련해서 다른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첨부를 누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첨부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진술 최고소도 눌러가지고요, 제3채무자에게 진술 최고서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첨부를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 첨부 서류 목록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때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자, 이 작성 완료된 서류를 확인하신 다음에요.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누르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전 처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안 소송에서 그 금액만큼 이기지를 못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압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전자소송 이용하기 시리즈가 매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소송TV의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